그런데 그 토론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 다 봤거든요. 그걸 보면 내란을 강조하는 후보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입니다. 내란을 강조하지 않는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예요. 네. 이걸로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났죠.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데 내란을 강조하지 않아. 끝난 거지. 그렇죠. 맞지? 네. 그리고 심지어 김문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국정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끝났잖아. 두 번 끝났잖아.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대선 후보라고 토론하고 있어. 끝났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더 다루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총평 한마디씩 들으면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일단 침착하게 잘 했다. 자기의 실점을 하지 않고 수성을 했다. 워낙 대군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1차에 정신 없었다는 평이 많았잖아요. 뭔가 좀 흐렸다. 2차는 작정하고 나와서 네거티브에 발을 담그는데 근데 네거티브도 너무 한물 간 걸로 하더만. 그러니까 자기 손에다 오물을 묻히면서 남한테 던지면요. 아유. 카메라는 본인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원래 후보가 하지 말아야 될 네거티브까지 하는 게 이제 너무 급해 보이기만 했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럼 이준석 후보는 뭐 워낙 평소처럼 계속 그 깐족깐족 말하는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것은 본인을 보고 시원해하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데 자꾸 이제 극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팩트 체크하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부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너무 지금 그 집중해서 보고 있다. 넓게 봤으면 좋겠다 세상을. 네. 그런 점 말씀드리겠고 권영구 후보는 작은 진보 정당이지만 좀 단단하게 맵게 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선 후보 TV 토론 수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 유일하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렇게 보여지고 권영국 후보도 매섭게 진보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아직은 30년 전 진보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즉 진보가 집권하려면 프로세스라든가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혔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세련됨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대선 주자 감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거 유튜버들 가가지고 이재명한테 질문할 거 수집해가 온 것 같았어요. 그거 유튜버 수집광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진짜. 이준석 후보는 제가 워낙 싫어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혐오와 갈라치기로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흠집을 내고 파열을 내기 때문에 우리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 사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추방돼야 될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총평 깔끔합니다. 이걸로 방송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아니 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 사실 이제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뭐 팩트 체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많이 보는 건 뭐냐면 태도예요. 대통령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위 이제 프레지덴셜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통령다운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대략 눈에 다 대부분의 그렇게 보실 거고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무도했어요. 특히 그 뭐 별로 아프지 않은데 성남 의료원으로 가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따져고 보면은 그 경기도 소방 헬기 그 자기 전용 헬기처럼 타고 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잖아요. 굉장히 무도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지성 극우 유튜버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무지성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예의 그 무례했죠. 그 다음에 소위 그 SNL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무적의 논리 있잖아요. 저 훈계하시는 겁니까? 지금 꼰대질 하시는 겁니까? 딱 저한테 훈계하시는 건가요? 할 말 없으면 저한테 훈계하시는 건가요? 맞는 키야. 맞는 키야 그게. SNL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말꼬리 잡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냐. 일머리를 잡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거든요. 말꼬리가 아니라 일머리를 잡을 사람이 누구였냐 보면 전체적으로 프레지덴셜 대통령다운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총평은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디테일 가야 되니까 어차피. 굉장히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느낌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김문수는 뭔가 청렴하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래도 똑똑하긴 하다. 요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 그냥 팩트로 들어가면요.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김문수는 청렴과 정반대고요. 이준석은 똑똑과 정반대입니다. 네, 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네. 먼저 이제 김문수는 일단 왜 출마한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뭘 하겠다는 게 없어 이거는. 그리고 옛날 문제를 고스란히 다시 꺼내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김문수는 이재명 후보의 형님 정신병원 문제를 다시 또 꺼내들었어요. 일단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참고로 차명진 알죠? 차명진 알죠. 심지어 김문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네. 맞아요. 차명진이 2014년 네. 종편에 나와서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강제 입원 문제를 2018년에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이재명 지사를 기소를 합니다.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이다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토론회에서 입원 여부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재명 너는 거짓말을 했어.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소를 했어요. 네. 이거 다 알잖아요. 네. 대법에서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 아니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이 검찰의 기소가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문수. 그러네. 자, 그런 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차명진이 원래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돼 갖고 검찰이랑 같이 항소하지 말자고 끝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나중에 이재명 후보를 또 엮으려고 그렇지. 또 수사를 할 때 차명진 의원이 앉아서 보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옳았구나. 저 나도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법적으로는 더 설명할 게 없는 부분이고 이게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당락과 상관없이 막 달겨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네. 할 일이 아닌데 그냥 이 얘기를 꺼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번 더 씌워놓고 그다음에 카톡에서 막 이상한 거 돌리고 하는 양동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그 차명진 의원은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최측근이고 그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고 지역구 부천 쪽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동안 그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뒤에 물러나 있다가 지금 캠프에 최측근 그룹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아는 차명진이 가장 곁에 있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더 고약하지 그러면. 네, 더 고약한 겁니다. 더 고약한 거. 거짓임을 알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문제가 그렇죠.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를 수가 없어요. 당사자인 차명진이 최측근 그룹에 있는데 거기 지금 선본에. 네. 이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거티브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개인적인 영역의 네거티브가 표에 도움이 안 돼요. 네거티브가 이념 논쟁이 될 때 표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기본소득 이런 거 가지고 좌파 정책 아니냐,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 가지고 종북 아니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표가 돼요. 근데 개인적인 부분들은 특히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와서 이미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표가 안 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시대 뒤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맞아. 맨날 거 주워오는 할 게 없어. 딱 그런 사람이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정을 지키려다가 국가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어요. JYP 좋았다. 그러네. 좋았어. 이 사람 자체가 옛날 사람이고 그냥 좋았다. 그거 유튜브 보고 주워오는 사람인 거야. 맞습니다. 이거 다 이미 다 해결된 거야 법적으로 이거 굉장히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네. 김문수. 그리고
김문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토론회에서. 그렇죠. 심지어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네.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프레임까지 또 씌워버려요. 이건 허위사실 정말 공표다. 최악의 최악입니다. 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허위 난다라고 한 사실 영상이 유포죄입니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뭐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네.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그 김문수가 우는 영상을 봤거든. 저도. 근데 그게 난 조작된 건 줄 알았어 또. 아, 저렇게까지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너무 저렇게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울어. 아니야. 대놓고 울었어 그냥 조작이고 나발이고. 심지어 네. 정광훈이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울고 정광훈이가 잡혀간 뒤에도 울고. 그냥 정광훈이면 그냥 울어. 울보. 그래. 울어. 근데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영상이 딱 남아 있는데요. 딱 남아 있습니다. 영상 일단 보고 싶겠습니다. 보고 싶겠습니다. 목사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눈물이 계속 나서요. 맞아. 어제부터 지사님이 완전히 슬픈 모드에 들어갔어. 더 많은 우시는 거 봐. 일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다. 그거 뭐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아, 우네. 아니 저렇게 무슨 애 다루듯이 옆에서도 아이고 우네 우시는 거 봐. 슬픈 모드에 들어갔어. 들어가셨죠. 완전히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갖고 진짜. 놀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냐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보다가 그 영상 찾으라고 지시해놓고 만들었는데 제가 온라인 소통단이 만들었던 그림 1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한 지난번에 최고 히트작인데 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준비해서 보여주시고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할 수가 있나? 울었다. 이게 팩트 체크야? 이게 우리 보고 허위사실 유포라 그러니까 이게 울었다. 가장 그리고 화면이 너무 좋잖아요. 울었다. 근데 내가 영상을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야, 진짜. 이걸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저도 고초를 치르니까. 맞아. 확인해봤는데 약간 걱정은 좀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진 않고 약간 안구에 습기가 찬 정도만 되는 그 상태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기는 거는 김문수 후보 이건 아니 확인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태어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도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 분명히 울었는데 저거를 내가 본 기억이 있는 데서 막 찾아봤어요. 분명히 울었는데 저걸 가지고 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정도는 안구에 습기가 찼지 운 게 아니다. 그럼 진짜로 운 거는 따로 있나? 대성통곡을 한 게 있나? 그 정도 돼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들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죠? 저 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정광훈님께서 정광훈 수령님이 울지 마. 그렇지. 했잖아. 그러면 안 울었으면 안 웁니다. 그렇지. 했어야지. 근데 운 이게 거야. 저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 가능성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린 김건희 보내고 전광훈 맞이하는 거예요. 맞아. 어떤 면에선 훨씬 더 비중 있는 맞아요. 역할일 수 진짜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완전히 절연을 하고 내가 옛날에 울었지만 그때는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랬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지금도 앞에서 정광훈 후보하고 정광훈 목사와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잖은 질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내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절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방증이죠. 그런가 보죠. 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정광훈이 밀어주고 윤석열이 끌어주는 후보예요. 그냥 딱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광훈이 밀어주고 윤석열이 끌어주는 후보 아니었으면 후보가 됐어요? 후보도 안 됐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김문수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나요? 애매한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문제잖아요. 눈물의 양으로 이거 잴 수 있나?
아니면은 김문수나 정광훈이 울었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 건가? 이거 사실관계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치 싸움이니까요. 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맞지.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울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광훈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정광훈 밑으로 들어갔고,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광훈 구속됐다고 울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광훈과의 절연 선언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하고 국민의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광훈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보고 갑니다. 5월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이 각 지역의 지역장들이 또 있나 봐요. 네. 이 사람들을 앞에 불러 세우더니 할당된 목표대로 사람 불러오지 않은 사람만 따로 세워놓고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광역위원장들 앞으로 나와. 윤석열이가 탄핵되니까요. 이것들부터 군기가 빠지는 거예요 벌써. 빨리빨리 나와. 동작이 왜 느려. 이거 전부 방위 출신이야. 왜 이래 이거. 와. 번호 해봐 번호. 나이들도 많아. 네. 그러니까. 왜 16이야 20명이잖아 20명.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 개들이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와, 야 이 X들아 이 들아 웃는 거 봐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이거 뭐야? 아니,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잘하네. 니들 때문에 저 나라가 평소에 망하니까. 자주 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야. 네. 아니 뒷짐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 나는 진짜 너무 놀랐어. 뒷짐지는 게 정통이에요. 네. 저걸 아, 이제 그래요? 원산 폭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가혹행위. 네, 가혹행위지. 못하게 합니다. 와. 큰일 납니다 저거. 저는 맨 처음에 저 대가리 박아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뭐 웃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지하게 오래 하더라고요. 아예. 아니, 저거 엄청 힘들고 저 가혹행위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저건 자주 했다는 거예요. 딱 하자마자 누가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맞아. 바로 하잖아요. 그럼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자주. 진짜.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 훈련된 조교처럼 딱 해버리잖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군대에서도 못해요 저거 지금 하면 가혹행위라서. 근데 욕도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아, 그냥 해요. 목사가 그죠.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라고 보기가. 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잡혀간다고 울었어. 지금도 절연선언 못해.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것 제일 같아요. 충격이고 제일 맞아. 중요하지. 그냥 정광훈 혼자 저렇게 놀면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 중에 무려 3명. 김문수, 구주화, 그다음에 황교안까지 3명이 전광훈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고 스타가 되고 키워진 사람이에요. 구주화는 물론 지금 뭐 후보는 사퇴했습니다만 사퇴했죠. 지금 보수에서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멀쩡한 보수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는 당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오니까 의원들도 나와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자기들끼리 자유우파 뭐 또는 뭐 보수우파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 행태 자체는 그냥 전체주의예요. 파시스트예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보수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주의 세력 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위 그 제도권 안에 보수를 자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로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저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뭐 10년, 20년 막 걸려서 외국에선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전광훈 세력을 들어오라고 카페트 깔아줬어요. 맞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던 그래서 뭐 국민의힘 뭐 나가면 배신자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소리 전부 다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한국 정치 입장에서는 저쪽 저런 전체주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카페트 깔고 그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네. 전부 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놓치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자력에 대한 신봉이 있잖아요. 이게 극우들의 표상이에요. 우리는 윤석열부터 해서 그 원자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수는 다 원자력을 신봉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최초로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명박이에요. 중도 우파에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아리백이라는 것을 유럽에서 최초로 선언해서 핵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게 독일의 메르켈이에요. 중도 우파예요. 즉
신재생과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중도 보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면화가 됩니다. 네. 그럼 원자력은 뭐냐? 미국의 이 네오콘이라든가 트럼프 일당들 그구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원자력 신봉. 이거 지금 우리 보수들이 놓치고 있는데 보수도 원자력을 원래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는 명백한 거짓말을 또 합니다. 자신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직접. 예, 일단 거짓말하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하는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대로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죠.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국민의힘 경선 토론 과정에서 김문수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심지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막 그냥 대놓고 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전광훈 목사하고 단련되는 과정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몇 가지만 저게 짚어보면요. 2020년 9월에 본인 페이스북에, 딴 데도 아니고 본인 페이스북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 투어에 함께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있잖아요. 여기에 빗대갖고 이 보수주의 사람들 중에 말할 때 4.15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심해야 된다고 우리 이준석 후보가 옛날에 가르쳐준 적 있죠. 네. 4.15. 이 4.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월 30일에 기독자유통일당 4.15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김문수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2021년 6월 28일에는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진행되는 인천지법 인근에 열린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저 문제 제기까지 포함해서 이분은 이게 거의 신앙이자 신념이에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 뭐 하면서 여기서 제가 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우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형상 기억 종이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 투표용지를 통째로 전국을 다 갈아치운 다음에 국정원 막 이렇게 해갖고 선관위 중앙 서버 컴퓨터를 해킹해갖고 그 숫자를 맞춘다는 게 부정선거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에 지금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누구를 매수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500건이 넘는 검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투표함을 열고 표를 깐 적이 있습니다. 네. 실물표를. 네. 한 번도 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기에서 이거 주장하면 이건 신앙으로 봐야 돼요.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야, 근데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대놓고 뭔가 거짓말을 했다? 큰일 났지. 저는 이 내란 상황이라도 나는 휘청거린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아니 진짜. 그리고 언론에서도 엄청 했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 잘 안 하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오지? 네.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그래도 뭐 사람은 좋다 뭐 이런 평가 자꾸 받는데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평가입니다. 김문수는요, 사람이 죽을 뻔했던 일을 문제를 삼는 잔인성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왜 헬기로 이송했냐라는 공격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당시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자, 뭐 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오늘은 뭐 특별히 다루지 않고요. 진짜 황제는 누구냐? 바로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왜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이게 진짜 황제고 정신 나간 도지사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경기도에 산불이 났을 때 네. 산불이 난 날 그날 네. 그 당일에 네. 소방 헬기를 타고 본인이 이동을 합니다. 불이 났는데요? 불 난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불과 관련 없는 이동. 심지어 소방 헬기가 총 3대인데 2대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 한 대를 타고 이동을 해. 산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예. 다른 일정을 위해. 다른 일정을 위해. 그래서 불 났을 때 소방 헬기를 이용한 것만 잠깐 추려봤습니다. 자, 2009년에 산불 발생한 날인데요. 김문수는 그 와중에 소방 헬기를 타고 3월 17일 골프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 참석한다고 타고요. 4월 10일 무슨 상담센터 방문차로 또 탑니다. 5월 7일에는 당시 국무총리 현장 방문 수행 목적으로 타고 5월 9일에는 도민체전 개막식 간다고 소방 헬기 탑니다. 와. 불난 당일입니다. 불난 당일만. 당일에. 와.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14년 7월까지 43차례나 썼어요, 소방 헬기를.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헬기를? 그 뭐 권한은 있지 도지사한테. 그런데 소방 안전 권한이 저 때까지만 해도 광역 시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앙 정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전직 도지사 하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대요. 소방 헬기 타는 게. 남들 차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을 때 혼자 헬기 타고 손 들고 가면은 그 기분이 너무 좋대. 중독된대. 그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행안위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이 보좌관 김성애. 그때 보좌관이 저였죠. 김성애야? 보좌관 김성애야? 예, 물론 소방이 제 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청래 의원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때 자기들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측에서도. 그러니까 도지사 수행을 나가놓고 그 일지에는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일지에 훈련. 훈련. 그랬어요. 네. 훈련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도지사 기자회견 가는데 헬기 동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훈련이라고 표시하고 또는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도 소방 헬기를 타고 참석을 해요. 이건 또 뭐라고 썼냐면 항공 순찰. 항공 순찰로 썼어. 예. 와. 이렇게 도를 장악하고 황제 의전을 즐겼던 사람이 김문수 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청렴 꼿꼿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말라 보이니까 저처럼 살이 있으면 젠보제 먹었겠거든 싶은데 말랐다고 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보셔야죠. 정반대야. 맞습니다. 청렴 꼿꼿과 정반대라고. 헬기 김문수네. 헬기 그래서 저희가 황제 그때 헬기. 정청래 의원이 주장했던 게 그러니까 소방을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갖고 놀면 그래서 그게 안 바뀐 된다.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바뀌게 된 거죠. 네. 근데 김문수가 그 관등성면 대라고 했던 거 그것만 사람들이 알잖아요. 소방서 전화해서 그건 이건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야 사실은. 아 잠깐 근데 제가 하나 해명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43번 중에 43번이 전부 다 사적 이용은 아니고 4차례는 재난점검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4차례는. 4차례. 그런 건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요. 43번 중에 4차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9번. 이게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병원에 있지 않고 서울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김문수의 질문 자체 이거는 부산 표심을 노린 거예요. 맞아요. 왜 부산 버리고 서울 갔어?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재명 하더라고. 대표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 부산이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HMM 현대상선입니다. 옛날 현대그룹 계열사 중에 아주 큰 회사, 세계 아마 회사 중에 그 물동량 1위 회사일 겁니다. 그 회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로 부산 버리고 간 사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나쁜 거지. 정말 나쁜 거죠. 이중으로 나쁜 거지 그거는. 그렇죠. 정말 진짜 너무 나쁜 정치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청렴이란 단어가 아예 붙을 수가 없는 사람이네. 붙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한 게 과장 아니지. 헬기 김문수. 예, 헬기 김문수로 가겠습니다. 자, 김문수와 관련해서는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그 JYP나 우리 김성애 의원님 김문수와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충분히 했으니까요. 예, 요 정도라고. 다음 순서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JYP는 오늘 정말 오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요. 아니야, 좋았어. 아까 그 가정 그 좋았어. 제가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님 앞마당에 원자력 발전소 놔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나시게. 그래요. 그건 괜찮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불쇼 화면 이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좋은 게 박진영 소장님을 잡아도
제 후원 이 팻말이 보이네요. 그래요? 카메라 워크가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JYP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이준석. 안녕하세요. 오늘 김문수 후보의 팩트체크 영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명백한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김문수 후보가 이미 법정에서 결론이 난 사안들을 악의적으로 재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님 정신병원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공격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광훈과의 관계입니다.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직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훈의 가혹행위 영상에서 보여진 반인권적 행태를 목격하고도 여전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헬기 김문수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본인은 43차례나 소방헬기를 사적으로 이용해놓고 생명이 위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응급헬기 이송을 조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험했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한 정치인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생명까지 조롱하는 후보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